수출한 6편 가져간 거는 언제 우즈벡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까? 철도 사업 혹은 철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탈 거냐. 근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열차 좌석을 구하려면 3달 정도 먼저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출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저희가 장악하면 유라시아 전체 노선에서 교두보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흥분해도 될까요? 유라시아 전체까지는 저는 사실은 오늘의 플러스 한국형 고속철의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최진석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철도 산업이 조선업처럼 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신 대표적인 학자분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제 꿈이기도 한데요. 예. 고속철도는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예. 그래서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해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뭐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고속철을 연결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고속 열차 기술 혹은 철도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습니다. 어딘가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도가 이제 다고, 중국이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상당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고속철의 성패는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속철을 이용하고 있는가가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고속철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KTX를 타보고 예.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각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일까 결정할 때 이제 우리나라께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속철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산업적인 배경, 그 환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981년도죠.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우리나라에 고속철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0년의 논의를 거쳐서 89년부터 이제 본격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고속철도를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철도 기술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키자. 네. 이런 꿈 같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고속철도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받겠다 하는 그 내용을 넣어서 예. 당시 돈으로는 굉장히 많은 큰 돈인데요. 거의 한 2조 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예. 기술을 산 거예요. 프랑스로부터. 산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기술 이전이 아니라 그만큼의 돈을 더 지불했기 예. 때문에 기술을 주기 싫어했던 일본은 탈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에 조금 인색했던 독일이 또 떨어지고 네.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제 프랑스가 돼서 우리한테 떼제베 기술이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철도 역량이 일천했던 국가에서 그 기술을 사와서 단번에 도약을 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후회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기술에 협력하자라는 이제 이런 신호를 많이 오히려. 보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우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고속철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된 그 당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철도 산업 낙후됐으니 우리 한번 개발해 봅시다. 이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을 때인데 네. 우리나라 물류의 70%가 경부 축으로 이렇게 예.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도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래, 그러니까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물류가 불가능하다라는 당시에 이제 국토학자, 뭐 국토계획가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경부축에 이제 그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프랑스가 떼제베를 개통해 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물동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찾아야 될 대안 중에 하나가 고속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고속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도 확보하고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가 됐지만 이제 정작 그걸 바탕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고속철을 타볼 기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출장 때문에요. 근데 속도가 야 이거 우리나라 KTX는 더 속도를 밟을 수 있는 건데 안 내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중국 고속철이 더 성능은 좋은 거 아닙니까? 속도 면에서는 중국 고속철이 더 빠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은 도시 간 거리가 이제 상당히 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될 그 필요성이 이제 중국보다는 우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330km까지는 충분히 KTX 청룡 같은 경우는 330km까지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예. 약간 서구의 기술을 카피한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 고속철이 해외로 수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처럼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군요. 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알스톰이라든지 지멘스라든지 히다치 뭐 이런 데는 중국이 해외로 수출을 하기를 아예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하려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국도 자국 내에는 뭐 얼마든지 예.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고속철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에는 아직 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중국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게 국제적인 소송도 우려되는 중국이 결국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물량이 너무 작아서 네. 중국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로 모든 것을 해치우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2량 정도, 그러니까는 6편성이거든요. 6편성 정도만의 이제 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중국하고 인접한 국가들이 과거에 이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그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와서 다 건설하고 운영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거기에 계신 우리 고려인 분들이 많이 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어떤 점령하듯이 하는 그런 경제 협력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고속 열차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 고속철도 산업을 도입하게 됐고 어떤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까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고속철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 수준은 뭐 1, 2, 3, 4 등 이렇게 딱 서열을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주로 받고 있나요?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의 등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아직 지멘스라든지 알스톰 뭐 그다음에 일본의 히다치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대 로템의 수준이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에서 고속철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2004년 개통할 때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 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하루에 33만에서 35만 명이 계속 타고 있고요. 예. 지금 아예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 예약을 못할 정도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철도공사 같은 그 만성적인 적자 기업이었는데 고속철도에는 굉장히 큰 이익을 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외국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시에 떼제베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또 선호한 것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가 도입된 게 좀 오래됐고요. 예.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른 철도였지 예. 고속철도라고 잘 안 불렀었어요. 그 독일에서는. 그래서 가장 급이 높은 이제 철도 이렇게 했었는데 프랑스는 이제 떼제비라는 어떤 상호가 있는 거죠. 예. 마크가 딱 있는 상태에서 파리하고 리옹 간이 이제 제1도시 제2도시인데
50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딱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떼제베를 선호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도 뭐 신칸센도 물론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지만 신칸센과 한국의 이제 KTX가 거의 비교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속철도가 많이 깔려 있는데 예. 적자가 굉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국가에서 이제 중국의 고속철도를 이렇게 도입하기 좀 꺼리는 그런 요소가 진짜로 안 아닐까, 되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속철도라는 게 단순히 차량의 속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름이 고속철도잖아요. 네네. 뭔가 하드웨어적인 기술 역량 이것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그럼 주로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 그럼 뭘로 꼽습니까? 그 모터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터는 이제 웬만한 국가에서는 다 만드니까 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신호입니다. 신호체계요. 예, 신호.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네. 원활하게 굉장히 많은 열차가 다니더라도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궤도 상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신호 체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고속철도를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신호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KTCS라고 예.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드디어 개발을 해서 예.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수출할 때도 예. 그 신호가 그쪽 신호하고 이제 맞을 수 있도록까지 같이 다 조절해서 같이 보내거든요. 네. 만약에 신호 체계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저희는 이제 차만 수출하고 예. 신호는 또 외국의 그 선진국 국가의 기술을 이용해야 돼서 수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호까지 한꺼번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최근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한때 저도 박사님처럼 세종시에서 네.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하루에 3번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저도 철도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 로템에서 만든 것들 중에선 KTX라고 원래 불려진 떼제베에서 가져온 것도 네. 있고 네. 자체 또 개발한 모델이 네. 하나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걸 비교해서 타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만 휴대폰으로 명암을 찍는 걸 해보려고 했더니 어떤 차종은 약간 떨림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소음도 또 어떤 건 또 많은 것 같고 뭐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런 건 기술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보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워낙 그 떼제베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받아들인 이제 KTX1 같은 네. 경우는 그 당시의 기술 그대로 이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이제 진동도 좀 덜한 것 같고 네. 소음도 덜하고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한국형 고속철도라고 해서 개발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KTX 산천 뭐 이런 산천이죠. 것들이거든요. 네. 뭐 SRT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경량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량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묵직한 차를 타다가 좀 경량화된 차를 타면 약간 진동이 있어 보이고 예. 그다음에 소음도 더 예. 있게 느껴지는 건 이제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 문제는 없고요. 없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3세대죠. 3세대 이제 고속 열차가 이제 KTX 이음이라든지 네. KTX 청룡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약간 그런 문제들을 잘 고려를 해서 좀 더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KTX 이음 아니면 KTX 청룡이 이제 모든 것을 앞으로 다 표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국토 이용의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통체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이제 30만 명이 예. 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에 그 고속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억 1천만. 2천만 명.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횟수가 횟수죠. 그렇게 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국이 하나의 도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2시간 반이니까 오전에 가서 강의하고 오후 저녁 때 들어오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충분히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도시는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철도가 도시에 들어오면 도시를 이분화한다. 파편화시킨다. 뭐 그다음에 역 주변이 좀 혼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싫어했었어요. 지자체에서. 근데 그 이후에 고속 열차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전국이 그냥 고속철도를 놔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의 철도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속철도에서 소외되면 그야말로 지자체가 낙후된다. 빨리 소멸된다. 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고속철도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정부가 뭐 그 최근에 재정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네. 좀 줄여 나가고 있긴 한데 예. 그래도 하여튼 고속철도 시대에 이제 바로 타야지 지자체는 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뭐 지자체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신칸센 타보잖아요. 네. 그러면 말이 고속철도인데 네. 이게 무슨 지하철역처럼 금방 서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신칸센을 이렇게 역을 만들었지 살펴봤더니 그 지자체가 뭐 어떤 중의원이 아주 네. 유력한 중의원이 지었군데 그러다 보니 꼭 우리 지자체에 역을 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 고속철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 그 뭐랄까 빠른 네. 그 이동 그게 또 손상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놔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놔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부선에서 경산에서 뭐 한두 번 쓴다든지 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지역 유력 정치인의 이제 입김에 의해서 예전에 국회의장이 거기 있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자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상당히 좀 예.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네. 하루에 이제 뭐 50회가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두 번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고 그냥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그 국토부에서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열차를 여러 타입으로 정차하는 네.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열차는 5송에서 쓰고 어떤 열차는 5송을 통과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열차 운행 패턴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운행하는 방식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네,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를 다들 원하시니 그냥 지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네요. 어떻게 보면 철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버스 노선이 많이 사라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옆에 동네인데 여기 오려면 기차를 타고 저 어디 그 천안이나 어디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어마어마한 불편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전에 간이역 있었던 그 철도길을 그대로 활용만 할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이라도 고속철도를 갈 수 있게 해드리면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저희가 핏줄을 볼 때 대동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핏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철도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는 대동맥으로 그래서 크게 돌고 예.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기존의 뭐 새마을 무궁화 같은 것이 간이역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잘해서 아.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철도의 지방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철도의 지방화. 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뭐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철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철도 공사가 전국을 다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진정한 필요성에 맞게 이게 운영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큰 행정 단위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철도 운영을 하는 그 방식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순수하게 마치 그 지방자치제와 같이 대구는 대구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철도 운영도 그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철도의 지방화가 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속철도가 단순히 철도 기술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토 전반의 생활권을 바꾸는 정말 네, 중요한 요소였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야, 이게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하고 또 국토 이용의 효율화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확실히 제가 이해했는데요.
근데 박사님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지 어떻게 알고 이걸 전공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예. 이제 전공은 경제학인데 예.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유학을 했는데 97년부터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IMF 위기가 왔지만 고속 열차의 기술 이전은 사실 9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프랑스에 와서 기술을 배워가고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역을 하면서 철도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예. 철도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당시에 90년대 우리나라 철도는 굉장히 좀 낙후한 예. 분야였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기술 분야가 항공하고 고속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쭉 걸어오게 됐습니다. 선택 잘하셨네요. 경제학만 공부해서는. 네. 멋지십니다. 자, 그럼 마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2,7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즈벡에 수출된 차량은 아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말씀 주셨는데 어떤 차량이 수출된 거예요? 3세대입니다. 3세대요. 그러니까 KTX 이음이 이제 수출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이음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이음은 이제 용량이 한 트레인 셋입니다. 열차가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거기에다 한 량을 더해서 7량이 한 열차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요구를 해서 총 6편성 그래서 42량이 이제 수출이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나름대로 뭐 사양이라고 할까요? 뭐 속도는 어떻고 뭐 우리나라가 국산화는 전부 100%된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과거에는 이제 국산화 100%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공급 체계가 세계적인 공급망이 있어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지 않아도 외국에서 사서 훨씬 더 싸게 사서 예. 쓸 수 있으면 그거는 사서 쓰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산화율은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일부 부품은 그냥 중국에서 좀 편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100%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는 이제 250km급인데 네. 사실은 뭐 속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고속 철도가 아닙니다. 철도 자체가 그냥 일반 철도예요. 거기에서 이제 속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를 필요도 없고 더 빠르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50km짜리가 가더라도 한 200km 정도 수준으로 이제 운행이 될 거고 차가 이번에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새로운 철도를 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출입은행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 건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수출한 6편 편성해서 가져간 거는 언제 우즈벡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까? 27년까지 이제 배달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28년부터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수출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입은행한테 그 EDCF 그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강하게 그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하는 보고서를 제가 수출입은행과 같이 썼는데 철도 사업 혹은 뭐 철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좌석을 구하려면 열차 좌석을 구하려면 한 3달 정도 먼저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이걸 수출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지금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그 성장이 좀 빠르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도의 또 중요한 점이 결국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철도와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접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저희가 장악하면 좀 뭔가 유라시아 전체 노선에서 교두보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흥분해도 될까요? 유라시아 전체까지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꿈을 꾸지는 못했고요. 다만 요 중앙아시아의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네. 키르기스탄이 있고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형성하는데요. 이들 국가들 간에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도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에서 뭐 EDCF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뭐 그런데 옆에 카자흐스탄은 좀 거기보다 좀 부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그런 나라에는 저희가 EDCF를 줄 수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고속철이 잘 운행되고 있는 걸 보면 네. 자기네랑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고속 열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더 큰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국형 고속철도의 첫 수출이라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세계 철도 시장의 어떤 규모 또 영향 이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세계 철도 시장이 거의 1년에 한 5, 6%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 성장의 대부분을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이런 쪽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지멘스라든지 알스톰 같은 이제 유럽권,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일본 회사들이 이제 그 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 외국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속철을 도입하고 굉장히 그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소문이 나면서 예.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내수를 좀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사실 요즘 일본이 조선업을 슬슬 접는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그게 아마 일본의 뭐 경제 여건도 옛날 같지 않고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엔지니어 확보도 쉽지 않고 뭐 이런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히타치라고 말씀 주셨나요? 이런 일본의 고속철도 업체도 슬슬 혹시 발을 빼가는 건 아닌지. 근데 이제 일본은 워낙 그 내수 시장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간센이 굉장히 많이 운행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열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예. 계속 새롭게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열차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생산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외국으로 나가는 비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다. 지금은 대만 말고는 뭐 외국에 거의 수출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철도 기업들이 열차를 좀 덜 사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이제 공사나 뭐 이런 쪽에 사장님들이 보통 3년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임기를. 근데 열차를 구매 발주를 하면 4년이 걸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동안은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네. 차를 좀 덜 사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를 살 때 그 차를 지금은 다 그 공사에서 사도록 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공사들이 대부분 좀 적자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차를 사서 만약에 손님이 적으면 그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모든 리스크를 이 공사가 다 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향후에 정부가 좀 정책을 바꿔서 열차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그거를 공사들이 임대해서 쓰는 형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임대 시장을 좀 열어서 좀 더 내수가 좀 충분하게 되면 이게 내수가 충분해야지만 그 기술도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 네. 혼잡도는 굉장히 심한데 네. 열차 공급이 안 되는 맞아요. 이런 아주 악영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고. SRT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네. 예. 아, 그런 이면이 있었네요. 네. 왜 이렇게 예약하기도 힘든데 차량을 더 안 늘리지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철도 산업이 여타 이제 경쟁 국가에 비해서 해외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잘 쓰고 있다라는 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중앙아시아 말고 그다음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후보군으로 말씀 주신 게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요즘은 친중 성향의 국가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차량은 수출은 잘 안 되고 대신 거기
제가 알기로 라틴 아메리카도 동서횡단 철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국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일부는 철도가 구축되는 일들이 판이 벌려질지 모르겠으나 그 철도길 위에 올려질 차량은 한국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네. 것 같아요. 뭐 그 어렵다는 그 미국 시장을 최근에 많이 우리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LA의 전동차 시장을 저희 롯데미 또 예. 한 1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수주를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LA 전동차 사업에서 롯데미 경쟁했던 회사가 그 지멘스하고 뭐 이런 유럽 회사였는데요. 당시 LA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항목이 뭐냐면 평가 때 예. 애프터 서비스가 좋으냐. 아. 그리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멘스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경쟁했었던 다른 회사들이 그게 좀 안 좋았던 그 경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납품하는데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AS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점수, 가격도 더 높았답니다. 현대로템이.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그 고객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 LA에서 이제 현대로템을 선택한 것처럼 예. 라틴 아메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설할 때 우리 중국 기술이 혹은 중국의 자본이 가서 투자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뭐 이제 기술적인 협력을 계속 해준다든지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발주처 입장에서는 납기일 지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AS 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승객 입장에서는요 정시성. 그렇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차 제때 안 오는 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린 칼같이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싼지 예. 우리가 이제 이용할 때 이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건 평가 요소에 없나요? 그런 거는 이제 그쪽 운영자가 결정하는 거기 운영자가 때문에 하는 운영자가 거구나.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는 없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철도를 외국에서 많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실성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UIC라고 이제 세계 철도 연맹이라는 곳이 예.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 국가의 이제 철도를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정실성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철도는 90%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정도로 정확하게 열차가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 결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야,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한 것 같은데 또 중국은 지금 발목이 잡혀서 나가지도 못한 상태고 그렇다면 일본, 아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선두주자로 올라가려면 지금 약간 이런 부분에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이제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에서 과거에 이제 디자인 쪽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져서 최근에 나오는 열차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고속열차의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전혀 만들지 못하다가 이제 만들기까지 했으니까 에너지 효율을 좀 잡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이제 미래 철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기업들의 운행 속도가 400km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시속.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속도를 물론 국토가 작아서 그렇게까지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뭐 빠른 건 개발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오해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제 400km를 가느냐 못 가느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예. 350까지는 그냥 가면 됩니다. 350까지. 우리 누가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400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너지가 2배로 쓰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보다 훨씬 운영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열차 가격도 많이 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도 많이 이제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나빠지고 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400km대 고속 열차를 운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대 한 350, 360까지는 운영을 하더라도 그 이상 400까지 운영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그다음에 훨씬 더 뭐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보다 더 속도를 내려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그 400까지 우리 낼 수 있는 모터라고 해야겠죠? 네네. 그건 있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 418km까지는 실제 운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철도의 새로운 대체제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이 그 일론 머스크가 화두를 던진 하이퍼루프. 요것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이퍼루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도입 예정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저기 그 새만금에 예.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설치가 되고 있고요. 아마 테스트 베드는 주로 물류 쪽으로 이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하이퍼루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하이퍼루프는 철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철도 아닌가요? 그 이제 궤도를 놓고 그 궤도에서 이제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철도 같긴 한데 예. 관을 튜브 같은 거요? 튜브를 그 아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공기의 저항이 하나도 없이 예. 발사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자기장이 생깁니다. 네. 그 튜브 저 주변에.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어디 그 수서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그 주변의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공 건물들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항처럼 약간 정거장을 시외에 두고 예.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라스트 마일은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속철도, 철도와 같은 그런 역할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그 하이퍼루프는 고속철도의 대체제라고 딱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네요. 어렵습니다. 네. 아, 시내에 못 들어오는 거군요. 예. 아, 생각해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하이퍼루프를 도입한다는 그 구간도 뭐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다 그러면 대부분 사막을 지나다 보니 아, 그런 거군요. 자, 그러면 이 하이퍼루프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이걸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철도 관련한 회사가 하고 있나요? 지금은 철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차량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튜브와 관련돼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돼도 그러면 라스트 마일은 다른 걸 타게 되면 결국 고속철도 시장을 조금 위축시키는 요소로 본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또 다른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타겟은 아마 항공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공. 네네. 네. 항공 수요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하이퍼루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철도 산업의 수건 사업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딱 한 곳만 이으면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기차 타고 런던까지 가보자. 뭔지 아시죠? 네. 예, 유라시아 철도 노선들 그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등 이런 것들 정말 철도길로 여러 군데 구경도 가고 또 물류도 태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통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괜찮을 때 예. 한때 그 북한에서 이제 요구해서 북한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잠깐 검토된 적이 있었어요. 오. 당시에 그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투자할 때 한국이 100% 투자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하고 반반씩 투자하게 되면 중국을 무서워하니까 중국 때문에 이거를 끊지 않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당시에 이제 중국의 투자자들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끊어졌는데 음. 당시에 이제 북한 연구도 좀 해봤는데 북한에도 그 우리나라 민간 투자법 같은 그런 법이 있어서 예. 그냥 철도의 경우는 전부 국가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북한에. 근데 이게 외국인이 투자한 철도는 그 외국인이 쓰도록 한다라는 따로 규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에서 같이 투자해서 고속철도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예. 이용을 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 법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했었는데 뭐 지금은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자꾸 저성장 기조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또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철도가 이렇게 또 뒤에서 버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또 하이퍼루프는 항공기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것도 확실히 오늘 오해 풀었네요. 지금까지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